이 교수의 영화 읽기로 오늘은 홍상수 감독의 34번째 영화죠. 34번째 장편. 그녀가 돌아온 날, The Day She Returns 를 읽겠습니다. 우선 제가 시놉시스라고 그럴까? 그거를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인용하려고 그래요. 국민일보 이다연 기자의 박제된 문답보다 생생한 쪽대본, 홍상수식 재현이 도달한 진실, 그녀가 돌아온 날에 짧게 인용이 시놉시스가 되어 있는데요. 읽어보면 영화의 구조는 단출하다. 이혼 후 12년 만에 독립영화로 복귀한 배우 배정수, 송선미가 한 독일식 레스토랑에서 30분 간격으로 3명의 젊은 여성 기자와 인터뷰하고 이후 연기 수업에서 선생 조윤희의 지도 아래 수강생 박미소과 함께 낮의 대화들을 재현하는 것이 전부다. 너무 짧아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신없을 것 같아서. K-스피릿의 정유철 기자가 홍상수 감독 34번째 장편 영화 그녀가 돌아온 날 제76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파노라마 부분 공식 초청에서 보면 그녀가 돌아온 날의 시놉시스는 다음과 같다. 결혼 후 연기를 안 하게 되었고 이혼 후 다시 일을 하기 위해 독립영화를 한 편 찍었다. 오늘 그 찍은 영화의 개봉을 위해 인터뷰를 한다. 중년의 나이가 돼서 아주 오랜만에 세상에 배우로 얼굴을 내미는 날이다. 3번의 인터뷰가 30분 간격으로 이어지고 여자는 질문들에 최선을 다해 답한다. 인터뷰 후에 새로 시작한 연기 수업에 가게 된다. 거기서 연기 선생은 오늘 있은 인터뷰를 다시 재현해 보라고 한다. 인터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다다르면 여자는 웬일인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것 같다. 피곤하고 빨리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 딸이 기다리고 있다. 예, 이제 일단 기사 자료 조사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이제 대부분 이제 줄거리 파악한 부분에서 이제 그 주인공이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하고 어떤 기억나지 않 인터뷰에서 이제 연기 수업에서 인터뷰한 게 기억나지 않아서 고생하는 그런 뉘앙스로 많이 적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 공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영화가 아닌 것 같아서 그게 왜 아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먼저 그때는 이제 이 주인공의 그러니까 이게 그냥 줄거리만 봤을 때는 주인공을 기자들이 배우를 인터뷰하는 기자들의 얘기, 그리고 연기 수업을 가는 배우의 얘기,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될 수 있는 내용인데,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인터뷰라기보단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일반화된 선문답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배우가 대답하는 게 이제 뭔가 배우로서 갖고 있는 직업,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로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앉아 있는 한 사람과의 관계를 직접 이제 그 관계에 되게 집중해서
그 관계가 잘 이렇게 그 사람과 보낸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그 하나의 시간마저도 너무 소중해서 그 시간을 잘 보내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네, 일단은 네,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게 왜 그런지 이제 앞으로 설명을 계속 하고 싶어요.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네, 그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홍상수 감독의 영화가 지금 34번째인데 내가 거의 다 쫓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계속 나오기만 하면 이렇게 토론을 하죠. 쫓아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특히 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뭔가 큰 전환이 있었다.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영화 배우가 비즈니스죠. 그 비즈니스에서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딴 걸 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자리로 와 있는데 그 목적은 홍보잖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네. 썩은 사과라도 잘 포장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 볼 때 우리 가장 큰 문제점은 홍보의 그 안개를 뚫고 좋은 영화인지 찾아내는 게 관객들한테 제일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안개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그 지금 인터뷰일 텐데, 근데 이 영화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홍상수가 이 영화에서 우선 첫 번째 조금 전에 한 얘기를 갖고 다시 해보면, 홍상수가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인터뷰 안 하는 줄 알아? 그거에 대한 답을 말한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 한국의 기자들이 홍상수가 인터뷰를 안 해준다고 되게 불평이 많아요. 네. 기사마다 있고, 그지?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말했다. 응?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못 말하겠다. 이렇게까지 쓰는 기사들이 꼭 있어요. 요번에 한 개가 아니라 뭐 2개쯤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인터뷰를 안 했느냐? 그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걸 좀 한번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그 인터뷰, 이 배우의, 그러니까 송선미 배우가 하는 말 중에 두 번째 기자가 그래요. 솔직히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맥락으로 전체로 하나로 모이지 않더라고요. 그거 왜 왔냐? 그랬더니 배우님이 보고 싶었대요. 옛날에 유명했던 배우니까. 스타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화도 안 내고, 뭐, 자기는 감독의 영화니까 어쨌든. 배우 하늘 필요는 없죠. 근데 설명을 하더라고. 메시지보다 흐름을 타고 가야 된다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본 인위적인 관객을 바보 취급하는 느낌의 영화가 아니라는 거. 그런 옹호하는 거를 말을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중간에 아까 박지현 기자 건 아직 안 읽었나? 더 팩트의 박지현 기자, 그녀가 돌아온 날 간결하면서도 미묘한 일상의 조각들이라는 기사에서 여기에 좋은 영화가 뭔지 따지는 게 쓸모없는 것 같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배정수의 대사는 홍 감독이 관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과 함께 흥미를 더한다. 여기까지가 그동안 홍 감독이 여러 작품을 극장에서 관람했음에도 그의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녀가 돌아온 날을 본 기자의 감상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느낀 것 같아요. 아무리 잘 모르겠어도.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더 리포트에 기자 이름이 안 나와 있음이라고 돼 있는데, 베를린 홍상수 그녀가 돌아온 날에서 외국에서 이제 말하자면 기자회견을 한 거죠. 거기서 홍상수가 한 말이 이런 게 있어요. 영화는 계획적으로 만든다기보다 주어지는 것이라거나
나도 내가 뭘 하는지 알 수 없다. 어떤 의도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고 즐겨 말했다. 메시지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가볼게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어떤 아이에서 시작해야 되냐는 질문에 보통 아이디어 아닌 배우에서 시작한다며 캐릭터와 이미지가 내재돼 있고 나머지 시간은 그저 실행이다. 실행은 발견이 아니다. 라고 대답했다. 뭔 소리인지 점점 수수께끼 같죠? 근데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그는 지루하고 긴 과정을 견디려면 대개 명성이나 돈과 같은 동기가 필요하지만 나는 그런 동기가 거의 없다. 대상이 먼저 있는 화가의 작업과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 아주 재밌는 영화를 찍고 싶다. 수백만 달러를 벌겠다. 이런 건 너무 지루하다고 했다. 이거요. 어디서 들은 거예요. 우리가요. 그 영화 읽기 직전에 뭘 했냐면 최근에 올라갔을 텐데 로베르 브레송의 어느 시골 본당 신부의 일기를 영화 읽기를 했거든요. 이게 101번인데 100번으로 했죠. 이 홍상수 감독이 영향을 받은 사람을 로베르 브레송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오늘 토론에서 그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토론을 잘 들으시면 홍상수와 로베르 브레송이라는 박사학위 논문 하나 아이디어를 건질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베르 브레송을 하나 인용해 볼게요. 로베르 브레송의 브레송이 말하는 브레송이라는 책에서 영화를 만드는 것도 글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느낌으로 영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영화에서는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만들기가 몹시 어렵죠. 우리가 만드는 건 줄거리나 스펙타클이 아닙니다. 구성이 좋든 나쁘든 마찬가지예요. 요컨대 중요한 말은 느낌이죠. 누구의 느낌이냐면 영화 감독의 느낌이죠. 그 작가주의 영화예요. 이거는 홍상수 영화는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건데 그리고 이 홍상수 감독의 영화가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바로 그런 점에서 그 홍상수의 느낌을 찾는 것 그게 우리 토론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내가 뻔뻔하게 앉아서 나는 뭐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 날 일을 좀 시켜봐.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응? 그런 게 많아요. 내가 하나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베르린 홍상수 조금 전에 거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중간에 위에 관객들은 홍상수 영화에서 감독 자신의 흔적을 읽어봤다. 지식인 남성의 비겁함과 허위의식을 냉소로 관찰하던 홍상수가 자기 경험과 내면으로 시선을 돌면서부터다. 김민희와 연인관계를 인정한 2017년 이후 영화계 외부 접촉을 거의 끊고 영화 디테일에 별다른 설명을 안 하면서 이런 도법이 굳어졌다.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이 옛날에는 풍자가 많았거든요. 지식인들의 비겁함, 허위의식 이런 거, 북전 방향 뭐 그런 거. 옛날 영화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수가 나왔는데 보면 약간 위선적인 교수, 그 강사들 놀려먹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김민희하고 연인관계 이유인지 어떤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자기 경험과 내면으로 시선을 돌린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면 그 전에 냉소적이라고 비겁함과 허위식을 말하는 그 전에는 홍상수 감독이 소위 느낌이 없었느냐? 그거는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나중에 그래서 앞부분을 홍상수 감독의 이 오늘 토론을 끝난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홍상수 감독의 초기 영화들을 한번 다시 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세타이어 그죠? 남성들의 비겁함, 허위의식 그게 1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자기 경험과 내면으로 하는 단계라면 이번에 3단계가 시작된 것 같거든요. 느낌이 바뀐 것 같단 말이죠. 세 단계로. 오늘은 그 느낌이 바뀐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 느낌으로 로베르 브레송의 그런 얘기 감독의 느낌 뭔가 느낌이란 말 참 모호하죠. 그지? 근데 그 모호한 그 뭔가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예 이렇게 접근을 안 하니까 아예 들어올 길이 없겠죠. 이렇게 접근해야 겨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 느낌을 지금 내가 왜 길게 얘기했는지 아냐, 왜냐면 이은지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로 그 얘기가 느낌이란 말이죠. 내가 영화를 느꼈는데 그 영화는 그 송선미가 한 그 배우가 비즈니스 하려는 게 아니라 인터뷰인데, 그치? 인간관계로, 그리고 우리가 둘이 하는 시간이 소중하다고 느끼고, 그치? 시간을 잘 보내게 하고 싶어 하는 느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독법이 정확한 독법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로베르 브레송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홍상수 감독 영화 보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 이제 인용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브레송이 말하는 브레송 책에 79에서 아니 80페이지에 이제 미지의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편의 영어에서 어떤 게 아름다운지 내가 찾는 게 무엇인지 말해보자면 그것은 바로 미지의 것으로 나아가기입니다. 미지의 것으로 나아가야 하고 일어날 일을 미리 알지 못해야 해요. 그리고 관객이 이를 느껴야 합니다.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는 건 물론 최대한 신중하게 선택했지만 그래도 내 인물을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모습이 될지 미리 알고 영화를 찍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배우가 보여주는 가짜 인격은 필요 없습니다. 영화를 찍으면서 알아간다는 건 실로 경이로운 일이죠. 영화에서 필요한 건 바로 그렇게 사람을 발견한다는, 깊이 발견한다는 느낌입니다. 결국 주어지는 건 본질, 그러니까 인간이에요. 배우가 아니죠. 본질로 돌아와야 합니다. 많이 찾아야 하고 더 많이 찾기 위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이 문단이 딱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이랑 너무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이런 사람을 미지의 것으로 나아가는 느낌을 갖게 하고 또 깊이 그 배우가 아니라 사람을 깊이 발견한다는 그 느낌을 갖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이 영화가 커트가 거의 아주 적잖아요. 그러니까 한 인터뷰를 계속 그 한 커트로 쭉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배우가 그 송선미라는 배우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사람의 미지의 곳으로 나아가는 그 효과를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러니까 그 커트 안에서 그게 뭔가 이렇게 연출된 그런 영화 같다기보다 어떤 이제 그 배우 안에서도 뭔가 새로운 그 느낌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배우가 하는 그 대사가 그냥 사실 그냥 말로 표현된 그냥 말뿐인데 근데 그게 그냥 말같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배우가 한 어떤 한 작은 동작도 그게 어떤 이제 그 메시지는 아닌데 아까 말한 깊이 발견한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어떤 기존에 우리가 영화라고 하면 알고 있던 그런 어떤 서사가 뚜렷한 그런 조건들 그런 거에 이제 막 치중하는 게 아니라 오직 배우가 주는 아까 이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뭐랄까 확실하지 않은 그 느낌으로만 계속 우리가 읽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또 네.
그거 얘기해야죠. 와, 근데 지금 이 언급한 게 어마어마하게 커서 내가 아주 길게 말할 것 같아서 겁납니다. 아 그러니까 우선 따로 길게, 얘기하죠. 이게 너무 따로따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얘기하는 바람에, 어쨌든,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우선 첫 번째, 촬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촬영 되게 중요해요. 홍상수 감독이 촬영하죠, 직접? 네. 홍상수 감독이 직접 촬영해요. 근데 그 촬영하고 카메라 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이걸 이해하는 입구로. 그러니까, 이 홍상수 감독이 왜 이렇게 뭘 하고 있는지를 홍상수 감독이 찍는 카메라, 워크하는 방식, 그걸로 뚜렷이 알 수 있는데, 아까 국민일보의 이다현 기자가 한 말에 이런 게 있어요. 10개도 채 되지 않는 쇼트. 아까 말했죠? 단 4일간의 촬영. 홍상수답게 간결하고 우습다. 장면 전환이 없어요. 너무 짧단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서 되게 중요한 말을 했는데 자기는 지나가듯이 말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질문을 던지던 기자들은 프레임 끝에 간신히 걸린 옆얼굴로만 존재한다. 클로즈업이 있죠. 클로즈업. 사람 있으면 얼굴에 클로즈업 하잖아요. 꼭 옆에다가 우리 카메라 한 대밖에 없어서 카메라 저기다 세워놓고 송선미를 중심으로 세워놓는 거죠. 얼굴을 중심으로. 그러면 이제 앞좌석에 앉은 사람은 뒤통수만 보이는 거죠. 옆이나 기껏해야. 근데 이게 영화니까 카메라 여러 대 써도 되잖아요. 그리고 카메라를 핸드헬드로 들고 있으면 홍상수 감독이 보통 들고 있던데 들고 있으면 돌아서 살짝만 움직여도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안 보이게 한 거예요. 맞죠. 그지? 그 카메라 워크에 대해서 하나 더 쓴 게 있는데 신의 21의 이우빈 기자가 그녀의 고개만 보더라도 아니 그녀의 고개만이 예쁘다. 그녀가 돌아온 날. 에서 홍상수 감독의 34번째 장편 영화 그녀가 돌아온 날은 아주 소박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1부터 5까지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고 1, 3의 이야기는 기자들의 인터뷰다. 몇십 분 동안 이어지는 대화를 카메라는 가만히 찍는다. 아까 말한 거죠. 가끔 누군가가 개입하거나 인터뷰가 끝나야 할 때 카메라가 커피잔이나 맥주잔을 거쳐 다시 배우의 얼굴로 가는 정도다. 홍상수 감독의 촬영이 꽤 유려하다. 인터뷰 사이사이엔 배우가 바깥에서 담배를 피운다. 그 모습을 카메라는 뒤, 옆, 앞에서 차례로 본다. 그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요. 송선미 배우가 배정수와 그 앞에 조그만 그 풀밭에서 담배를 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카메라 워크는 아주 생동감이 있어요. 앞에서 뒤에서 막 찍고 그지? 경치도 찍고 막 그래요. 그 카메라 워크를 그렇게 일부러 안 한 거죠. 그 일부러 안 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일부러 안 했다. 그지? 생동감 있게 리얼하게 찍을 수 있는데 일부러 안 찍었다. 그죠? 그런 거를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더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그럼 왜 그렇게 찍었을까? 왜 일부러 영화답게 안 찍었을까? 그게요. 다시 로베르 브레송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로베르 브레송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배우에 관한 거예요. 그 사람의 철학의 영화 사상의 가장 중요한 게. 근데 아까 홍상수 감독이 인터뷰할 때 배우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보통 아이디어 아닌 배우에서 시작한다며 캐릭터와 이미지가 내재되어 있고 나머지 시간은 그저 실행이다. 실행은 발견이 아니다. 발견이라는 거는 내가 뭐가 있어야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냥 없는 거야.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 안에서 배우라고 그러는 연기하는 사람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얘기하고 송선미 얘기를까지는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아주 완전 강연이 되니까 요 배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해야 돼. 이거 다 연결돼 있어서. 근데 아까 배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브레송의 한 말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브레송의 앞에 이제 소개하는 글에서 이제 배우 얘기를 해야 한다.
그들의 목소리와 대사에 대하여 브레송은 왜 배우를 좋아하지 않느냐는, 심지어 왜 그들을 무시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대답은 늘 같았다. 모든 것이 행동 대신 느낌을 기록하겠다는 그의 의지에서 비롯됐다. 느낌의 영향에 들었을 때 전문 배우는 내가 카메라를 고정하며 렌즈를 고정하며 이상한 거북함을 느낍니다. 사건들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연극 혹은 영화에서 얻은 습관 때문에 그동안 익힌 요령, 감각적 집착, 한마디로 재능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대로 못하죠.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나와 배우 사이에 끼어들어서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시네마토그라프는 시네마로 전락한다. 예술이 사라진다. 배우에게 연기를 하게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다면 그때 카메라는 복제의 도구이지 창조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조하려고 카메라를 든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치? 그러니까 아까 말한 실행이 아니라는 얘기가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브레송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보면요. 그래서 뭐라고 요약을 하냐면요. 브레송은 배우 대신 프로타고니스트 혹은 모델이라는 말을 썼고, 배우 대신 모델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예. 그들을 선택한 뒤에 이끌어야 한다고, 연기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잔다르크의 재판을 통해 마치 당신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해요 라고 청했다. 그들이 알아서 나아가요. 브레송은 확신했고 단언했다. 무색의 목소리로 말하라는 요구일까? 그 발성법은 음색이 없는 게 아니라 진실될 것, 그러니까 정확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 틀리지 않았다는 뜻으로 정확하다고 말할 때 같은 뜻일까? 그렇다. 영화의 대사는 문학적이기도 연극적이기도 않아야 하고 일상생활에서와 같지도 않아야 한다. 뭐 어떻게 하라고, 그죠? 이상적인 대사는 말이 움직일 때 방울소리가 들리고 벌이 있는 곳에도 붕붕거리는 소리가 들리듯이 그렇게 인물을 따라다녀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브레송은요, 그래서 평생 배우들하고 싸웠다고 보여지죠. 그지? 그래서 맨날 전혀 영화를 안 한 사람들, 아마추어를 데리고 촬영을 했어요. 맨 처음에 첫 작품에서 프로 배우다를 해갖고 되게 싸워갖고 이 사람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거죠. 모델이 안 되는 거죠. 옛날 배우처럼 하려고 그러니까. 되게 싸웠는데,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예 전문 배우를 안 썼어요. 왜 얘기를 하냐면 홍상수 감독은 브레송보다 나아요. 홍상수 감독은 송선미라는 자기 전문 배우가 있는데, 그 송선미가 너무 기가 막히게 연기를 잘한 것 같아요.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영화 보고 나서 지금 이거 생각해 보다가, 송선미가 홍상수 영화 다른 영화에서 이렇게 잘했었나? 갑자기 잘한 걸까? 뭐가 다른 걸까? 연구해보고 싶어졌어요. 누군가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 송선미의 연기에 대해서, 연기하는 사람들이 송선미의 연기의 변화에 대해서 연기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연기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과서가 하나가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연기하시면서 뭘 느끼셨을지 참 궁금했어요. 네. 너무 이 영화가 또 이제 이게 그냥 어떤 일상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근데 거기서 충분히 긴장감 있는 서사의 전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근데 그 긴장이 어떤 한 사람이 일부러 의도해서 서로 충돌했다기보다는 그게 의도하지 않게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까 충돌하게 되는 부분 때문에 긴장이 생긴 것 같아서, 그리고 그거를 너무 그게 잘 표현된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배우는 그냥 배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자라고 또 표현돼 버릴 수 있는, 그런 자칫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떤 이혼녀이자, 그리고 이혼한 여배우이자, 그리고 이제 엄마로서,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리고 이제 옛날에 그 젊었던 시절에서 벌써 12년이 지나버린 나이 들어간 배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배우가 어떤 화려하게 복귀한 게 아니라 독립영화 한 편으로 복귀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자들이 이제 자기들 회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 배우한테 접근해서 뭔가 그런 기사거리를 만들려고 일부러 인터뷰를 해서 쓸 수도 있는, 그런 악용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인터뷰하는 기자를 그렇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냥 어떤 사람들 중 하나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열심히 잘 살려고 하는, 성실히 살아가려고 하는 인물들로만 골라서 인터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런 지금 현실 사회에서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이 이 배우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혼과 관련해서 배우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가 이제 그 관객들이 그걸 궁금해하기 때문에 질문을 던진 거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이제 배우 입장에서는 그거가 굉장히 사생활을 건드리는, 그걸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서 그게 연결이 돼서 계속 긴장감이 그 부분에서 계속 나타나는데, 그게 어느 한쪽에 어떤 잘못된 뭔가 의도라기보단, 두 사람이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현실이 그런 현실이어서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휘둘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그 지점이, 근데 그 안에서도 그거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여배우 배정수라는 점이 되게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거 굉장히 중요한 그 영화 부분, 특히 5개 파트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 앞에 인터뷰 세 파트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그게 영화의 구조로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홍상근 감독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하는 거 있죠. 이 사람들이 사는 그런 현실이어서 그거를 소리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터뷰 3개 중에 식당의 도마 소리요. 딱딱딱딱딱딱 도마 치는 소리. 그게 3번 다 나와요. 맞아. 3번 다 나오는데 그 3번 나오고 확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게 이 사람들이 사는 그런 현실이어서죠. 이 사람들이 사는 그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현실 속에서 먹어야 되니까 식당 갔고, 식당 가니까 식당에서 작은 식당이고, 그러니까 이제 도마 소리까지 들리는 거죠. 아주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여배우 배정수의 모습은 그 도마 소리 이후에 나와요. 언제나.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을 제대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 내가 지금 말한 이게 이제 태제예요. 이 태제가 영화에 진짜 있는가를 내가 좀 분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소리, 로베르 브레송이 소리를 되게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시골 사제의 일기에서는 개소리, 개 짖는 소리, 모터 소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모든 걸 깊숙이 연결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브레송이 대답을 이렇게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 하나의 눈과 단 하나의 귀가 있다는 사실이 가장 확실하게 모든 것을 연결하면서 통일성을 낳습니다.
단 하나의 귀, 누군가의 귀, 단 한 사람의 귀가 소리를 듣고 있고 단 하나의 눈이 사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화가 통일성을 얻죠. 이걸 그대로 영화로 만든 것 같아요. 카메라 딱 하나의 카메라. 그 다음에 단 하나의 소리, 도마 소리, 똑같은 도마 소리. 그렇게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터뷰에서요, 맨 처음에 뭐 꽃 얘기도 하고 여성 공감대화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다가 도마 소리가 딱 나오고 나니까 그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장면이 참 좋았다. 제주 들판 혼자 걷는 장면에서 힘을 내게 하는 것 같아. 힘들었는데 힘이 되었어요. 하고 자기 고백 아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자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라는 게 너무 큰 것 같대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굉장히 깊숙하게 갑자기 들어가 봐요. 그래서 기자가 제일 중요한 관심사가 뭐냐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제죠, 이게. 마음 공부. 예를 들면 부서진 만년필하고 손이 시커멓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거죠. 그 작은 일에 너무 집착한 신경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돌을 닦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선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진짜 그래야 진짜 마음의 평화를 만날 수 있다. 자기는 설악산 계곡에서 그걸 한번 딱 느꼈다. 이런 식으로 딱 주제를 말해버려요. 이건 의도하지 않은 거죠. 상대방 말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지가 먼저 말해준 거예요. 두 번째도 그래요. 두 번째 인터뷰는 좀 더 둘이 좀 마음이 잘 통해요. 그래서 개 얘기도 해요. 그래갖고 말티프라는 좋은 개를 소개받았어요. 나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름을 왜 뒀는데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요. 그 알코올 중독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사라지고 싶었는데 애가 나오니까 하루아침에 다 변해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원하지도 않은 얘기인데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 안 됐다는 생각을 한다고요. 너무 어두워요. 각자 도생의 세상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런 걸 사랑이라고 서로 이익을 챙기는데 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그냥 자신을 제일로 사랑해 주세요. 그 말을 여러 번 반복해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러더니 이혼한 얘기까지 해버려요. 나중에 후회하죠. 맞아. 다 그렇게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그러니까 한 번 사는 건데 진짜 사람 만나고 살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가짜 사랑은 완전 사자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너무 심하게 나간 것 같으니까 이제 기자한테 나중에 전화 와서 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심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그 한계를 넘어서서 그지? 넘어서 버리는 거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도 뭐 좋은 영화란 뭐냐 뭐 보는 눈에 따라 다르겠죠. 이상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상 같은 게 따질 게 있겠어요. 뭐 따로 옳은 건 없는 거고 좋고 싫은 것만 있는 거다고 말하다가 주방 도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 도바 소리가 들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저는 멋진 여자가 또 고백을 해요. 갑자기 저는 멋진 여자가 되고 싶어요. 진짜 사랑을 위해서라면 하기 싫은 것도 하려고 해요. 응? 유아적인 것도 버리고 인내심도 키우고 이제 막 바꾸려고 해요. 참는다는 게 멋져 보여요. 참을성 제로였죠. 다른 사람들도 참으면서 저 정도 인간성을 유지했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게 그대로다. 이걸 봤나? 내가 하려는 얘기를 봤나? 그럴 정도로 요약을 미리 해주셔서 요약한 걸 내가 다시 풀었습니다. 음, 이게 그래서 인터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면 이제 각 인터뷰가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첫 번째 인터뷰는 이제 26살 젊은 기자였는데 이제 근데 아마도 그냥 제 추측상 그 뒤로 갈수록 연령이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인터뷰어의 나이가 근데 이제 아마 제일 이제 기자 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의 기자인 것 같은데 근데 말하는 그 수준을 보면 근데 수준은 제일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배우가 이제 뭐 있는 그대로를 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의미를 붙이고 해석을 해야 하는 그런 게 지겹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말씀하신 게 돌을 닦는 거와 비슷한 것 같다라고 기자가 얘기를 하고
또 막 이 세상의 해석, 이야기, 이미지가 너무 많다. 해석에서 해석으로 갈아타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잖아요. 이러니까 또 이제 기자가 그거는 또 선불교에서 말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그 해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공부를 많이 한 티가 나는 그런 기자였는데, 근데 그래서 첫 번째 기자의 경우에는 되게 약간 어떤 경향으로 따지면 약간 작가주의 기자라고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이제 그 사람이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자기 솔직하다고.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솔직해서 남자친구와도 갈등을 많이 겪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제 자기는 남자가 필요한 것 같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 이제 그렇게 감정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배우가 어쩌다가 남편과 말 안 하려고 했던 남편 얘기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정도로 또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되게 서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터뷰에서는 이제 가장 그 세 개 인터뷰 중에 가장 이제 고참인 기자가 왔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혼과 관련된 질문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민감한 그런 그런 내용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 그 기준까지도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고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그 좋은 영화란 무엇인가 묻고, 그리고 이상이란 게 있냐 이런 게 물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사실주의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즈니스를 가장 잘하는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세 사람으로 이렇게 세 인터뷰가 그렇게 나뉘는 게 재밌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세 사람이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한 카메라가 같은 각도에서 같은 도마 소리가 나고, 이런 한 소리로 이제 통일된 그 안에서 그 세 명의 인터뷰가 각각 나온다는 게, 그리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새 인터뷰가 현실을 반영하는데, 거기에 이제 배우가 뛰어들어서 어떤 다른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 구도가 되게 어떻게 부딪혀가는지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지금 한 얘기가 되게 중요한 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 영화가요, 나는 큰 틀을 한번 먼저 얘기해 보면, 이제 이게 그러니까 1, 2, 3부가 드라마, 기존의 그 드라마예요. 소위 이제 브레속이 얘기하는 싫어하는 시네마예요. 1, 2, 3부가. 근데 4, 5부는 시네마토그라피. 그러니까 브레송이 이게 영화가 작가주의 영화가 돼야 된다는 게 4, 5부예요. 4, 5부는 드라마가 아니라 레제 드라마. 레제 드라마가 뭐냐면 레제가 읽는다는 뜻이에요. 영국 무대 앞에서요, 레제 드라마가 진짜 있어요, 영국에. 그러니까 배우가 나와서요, 그냥 읽어요, 서서. 그게 공연이야. 그러니까 4부에는 그 레제 드라마의 준비고, 그죠? 지시하는 거고, 5부에는 바로 레제 드라마를 해요. 뭐가 나빠졌냐면, 드라마가 다 빠진 거죠. 없어진 거죠. 그죠? 사실주의 드라마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로
디제시스를 읽으려는 기존의 영어 문법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시네마죠. 그걸 부수고 작가 영화, 작가처럼 그 소설의 대화처럼 디제시스를 다시 쓰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소설의 대사 같죠, 그거, 그죠? 그러니까 이 앞부분을 조금 더 다시 생각해보면요, 앞부분에는요 맥주를 마시자 말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질적 현실 중심의 드라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 영화인데도 요새 우리가 안타까워했는데 내 이름은이란 영화가 독립 영화이고, 그죠? 제주 4.3 사건에 관한 영화인데 배우들이 인사로 다니고, 그죠?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죠. 그거랑 서로 긍정적인 감정 교류만 해야 하는 인터뷰회죠. 그죠? 그게 뭐냐? 그게 이제 근대 담론 체계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자본주의 체계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대중에게 부정적으로 느껴질지 모를 인터뷰 내용을 나중에 수정해야 하는 거죠. 왜? 이분법적 감정과 정서의 틀에 좋아요, 싫어요, 그거밖에 없잖아. 싫어에 걸리면 곤란하잖아요. 그지? 그럼 그 감독한테 피해 주잖아. 그래서 이혼이나 영성의 깨달음 이런 얘기는 아주 적절하게 다루기 어렵고 굉장히 위험한 재료예요. 그 얘기가 꼭 도마솔 이후에 툭 튀어나온다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거 용감한 거죠. 그지? 근데 이제 웃기는 게 뭐냐면요. 그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앞에 보면 되게 위험해 보여요.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아슬아슬한 게 사고 치지 않을까. 막 뭔가 그런, 그지? 서로 그런 걸 느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폭탄 위에 서서 왜 폭탄 돌리기 있죠? 누가 누르면 누가 툭 튀어나오는 거, 위에 꼭대기 뭐 해우한테 튀어나오는 거 있죠? 그거 하는 느낌이 살살 들었어요. 그거랑 대비해서요, 뒤 5부의 레제 드라마는요, 무해한 것 같아요. 어쩌면 앞에보다 훨씬 더 깊은 얘기고, 훨씬 더 영화와 관계없는 재미없는 얘기인데, 해가 하나도 없는 느낌이.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브레송의 본질, 연기론, 시네마토그래피의 연기론, 배우가 아닌 모델, 그지? 그러니까 송성미가 놀라운 사람인 게 앞에서는 배우 연기하고 뒤에서는 모델 연기를 했어요. 근데 뒤에 레제 드라마의 정동이 앞에 드라마의 감정보다 훨씬 더 박진감 있고 핍진성 있게 전개되는 것 같단 말이죠. 왜 그럴까? 그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뉴스원의 장아름 기자의 기억의 간극서 드러난 진실 홍상수 그녀가 돌아온 날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인터뷰라는 형식을 둘러싼 권력 관계다. 근대에는 내가 맨날 얘기하듯이 주인노의 권력 관계가 무조건 상정한단 말이죠. 질문을 던지는 기자와 답하는 배우라는 단순한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균형이 계속 뒤집힌다. 배정수는 질문을 되묻고 이후에는 이혼과 관련된 내용은 쓰지 말아 달라며 기사 내용까지 통제하려 한다. 기자가 미온적인 대조를 보이자 내 의견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초고까지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등 단호하게 의사를 전달한다. 여기에는 관행으로 여겨온 인터뷰라는 행위 자체에 내재된 불완전성과 미묘한 권력관계가 담겨있다. 그리고요, 이게 실천적으로 보이는 걸 봤어요. 진짜로. 어디서 봤냐면 시내 21의 이유빈 기자의 기사에서, 기사가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이거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쇼시 리듬이 무척이나 느릿느릿한 영화에서 단 한 차례 꽤 빠른 교차 편집이 등장한다.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빨라지는 장면이 바로 거긴데, 두 번째로 인터뷰한 기자와 배우는 꽤 친해졌다. 맥주도 마셨고 포옹도 했다. 되도록 하지 않으려 했던 배우의 이혼 비화도 풀어버렸다. 기자의 연애 얘기도 들었다. 인터뷰가 끝난 뒤 배우는 담배를 다 태우고 계단을 오른다. 이 장면 사이사이엔 육교 위에서 멍하니 아래를 내려다보는 기자의 모습이 교차한다.
한 명은 힘을 얻었고 한 명은 진이 빠졌나 보다. 왜일까? 기자로서는 꽤 공감이 가지만 다른 관객들도 각자의 이유를 생각하며 이 영화를 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자한테 익숙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그 안 좋은 얘기를 끄집어내게 하는, 응? 그러니까 공감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이 이우빈 기자는 못 읽은 게 있어요. 뒷부분 못 읽었죠? 그지? 바로 그 기자한테 전화한 거잖아요. 그지? 끝났는데 연락처 달라고. 그러더니 딱 전화형에서 사람들이 예쁘지 않다는 발언을 빼줬으면 좋겠어요. 남편과 헤어지는 과정도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머뭇거리니까 초고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메일 주소 보내드릴게요. 그러더니 쓰레기통이 클로즈업 돼. 그리고 인터뷰가 끝난다. 인터뷰가 어떻다는 거를 홍성수가 딱 보여준 거죠. 이우빈 기자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자들은 그걸 목표로 인터뷰를 한다는 거죠. 그지? 아까 기사가. 그거를요, 다르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말한 그 국민일보 이다현 기자는 맥주처럼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영화지만 끝맛은 쌉쌀하다. 인터뷰에 대해서 독일 맥주가 정말 맛있다고 연신 잔을 비우는 송선미의 모습은 이 작품을 관통하는 정서적 허기로 비치기도 한다. 맥주가 좋은 얘기가 아니라 알코올 중독 때문에 안 마셨다잖아. 그런 위협을 느껴서 안 마셨다잖아. 그러니까 한참 전성기에 알코올 중독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런 알코올 중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갈등을 짚고 괴로웠던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권력 관계에서 자기가 주인 노예 관계에서 노예가 되는 것도 싫지만 주인이 되는 것도 싫다는 거죠. 근데 할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자한테 전화 걸어서 내가 배우니까 너 그거 안 하면 소송 걸 거야 이런 거잖아. 그죠? 그 주인 관계를 주인 노력을 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그 기자는 신나서 갔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요. 그 배우가 아까 어디서 내가 설명을 했었죠. 배우가 어떻게 위에서 멍하니 서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 허무한 거죠, 자기가. 그래 놓고 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이혼 얘기나 파내고. 그래서 그 꼭대기 그 도로 위에 그 가만히 서 있는 장면, 밑을 내다보러 서 있는 장면이 기사가 보인 거예요. 허무를 보여준 거죠. 근데 이제 그 얻은 그 주인 노예 관련의 그 권력을 송선미 배우가 안 된다고 그래버린 거죠. 그죠? 진짜 허무해진 거지. 이제 인터뷰 뭐 했는지 알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이제. 진짜 한 얘기, 나는 뭔가 건졌다고 생각했던 두 얘기 다 못하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우빈 기자도 약간 그렇잖아요. 그지? 그런 얘기하는 거 우리 기자들은 할 수 없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그 뒤에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이우빈 기자는 뒤에 송선미가 안 된다고 전화한 내용을 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지? 그 루커 얘기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텐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근대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주인 노예 권력 관계가 되고,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 받고, 어쩔 수 없이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지고, 좀 심하면 알코올 중독의 위협도 느끼게 되고,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주인 노예 관계가 되는데도 이제 그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마음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그러고,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사랑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그러고, 또 세 번째 인터뷰에서는 영화란 무엇이냐에 대한 이런 대답하려고 그러는 그런 아주 고차원적인 철학을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너무 대단한 사람이다, 이 배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주인 노예 관계가 자칫하면 될 뻔한 그런 위협 속에 사는데,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 철학의 그런 그
그거 철학으로부터 어떤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그게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연기 수업으로 이어져서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우리를 위협하는 주인노의 관계 그런 위협만 없었으면 사실은 이제 더 하고 싶은 그런 말하지 못한 본심을 있었을 텐데 그걸 연기 수업에서 다 토로하는 것 같아요. 토해내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본성이 드디어 거기서 이제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연기 수업에서. 그러니까 기사들 보면 막 오히려 배우가 이제 오히려 중요한 부분이 되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근데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진짜 숨기고 있던 자기가 그리고 기자들은 그냥 지나가듯이 어떤 근대담론의 어떤 예의상 젊은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 이런 걸 물어봤을 텐데 근데 홍선미 배정수 이제 그 배우는 정말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주라는 그 말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근데 그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연기 수업에서 본격적으로 나오잖아요. 그 앞에서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거의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은 사실 기자들은 관심이 없는 내용일 테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앞에서니까 그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는데 근데 뒤에서 이제 연기 수업에서 사실 연기 수업은 그날 있었던 일을 그걸 대본으로 만들어서 연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 없었던 일까지 다 대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지만 없었던 일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에 가까운 걸 연기 수업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진짜 해방감이 있는 연기 수업이 아닌가. 네.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두 번째 5부에서 연기 수업에서 계속 시나리오를 보고 침묵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 되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기자들의 판단은 다 틀렸어요. 왜 틀렸냐 그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틀렸냐? 우선 뉴스엔의 배효주 기자가 외신 얘기를 했는데 홍상수 은퇴한 여배우로 베를린행 등남 김민희 복귀 시그널. 근데 외신은 그녀와 돌아온 날은 전형적인 홍상수 스타일의 영화라 때로는 익살스럽고 서서히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흑백 영화로 각 만남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미묘하게 변화시킨다라면서 그의 이전의 작품들처럼 폭넓은 스케일과 노골적인 코믹 요소가 부족한 탓에 흥행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평했다. 모르는 거야. 외신들도.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가 외신까지 갔어요. 그걸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근데 요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대 감정 정서하고 내가 탈근대 정동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송선미 연기를 말하면서 K스피릿의 정유철 기자가 홍상수 34번째 장편 영화 그거에서 베를린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트리시아 투틀즈가 초청의 편지에서 이 영화는 강한 연민의 감정과 유머를 지닌 채 섬세하고 아름답게 관찰한 영화로 특히 여성과 명성에 관한 대한 인식과 관련된 서사를 통제하며 대중의 시선 속에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탐구를 담고 있습니다. 우아하게 만들었고 수많은 영화적 체감들을 전사합니다. 송선미의 연기는 강렬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베를린 국제영화제 사람들도 잘 모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경쟁 부분에 초청도 안 됐잖아요. 이해를 못했으니까. 뭘 이해를 못했냐면요. 그 밑에
아까 그 더 리포트의 그 기자 이름도 모른다는 거기서요. 요약을 이렇게 했어요. 배정수는 술이 당겼는지 내가 왜 기자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인용을 왜 많이 하냐면 다르게 다 해석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한 발짝 더 나가면. 이 쓴 기자들이 보고 아 이렇게 좀 더 나갈 수 있었네 라는 걸 알게 하길 싶어서 그래요. 독일식 생맥주를 권한다. 옛날에는 맞지도 않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면 딸을 낳지 않았다면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을 거라고 말한다. 감정을 롤러코스터에 태우는 영화를 보면 놀림당하는 기분이 든다면 영화 철학도 풀어놓는다. 하나의 의도와 해석이 얼마나 쓸모없는지 얘기하는 배정수에게 기자는 돌을 닦는 사람 같다고 말한다. 배정수는 딸과 강아지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면서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하라고 반복해서 당부한다. 섞여 있지 뭐가. 뭐 혼란스럽게 섞여 있단 말이죠. 그 섞여 있는 게 뭐냐면요. 근대적인 감정과 정서하고 탈근대 정동이에요. 영성적 정동.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술을 다시 해볼게요. 이걸 다시 해볼게요.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요. 송선미 연기가 강렬하고 뛰어나다 그러면서 왜 강렬하고 뛰어나는지 설명을 아무도 못해요. 그걸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게 뛰어나다면.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사들 내용도 몇 개 가지고 그걸 설명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셨으면은 알코올 중독에 걸려 죽었을 거라는 거는 근대 시대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치? 근대적인 경쟁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괴로워서 술을 많이 마셨다는 거죠. 고통스러워서. 그치? 그리고 그때 감정, 그 영화도 그렇게 찍은 거예요. 감정을 롤러코스터 태우는 영화를 주로 찍은 거죠. 근데 그게 하나의 의도와 해석 갖고 했다는 거예요. 그치? 근대 이념 갖고 했다는 거예요. 쓸모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다 하니까 기자가 그러는 거죠. 도 닦는 사람 같아요. 현실에서 벌어진 것 같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건 현실 속에서 어려웠어 이런 거예요. 그 기자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거기는. 돌을 닦는 장면. 그 다음에 딸과 강아지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도대체 현실에서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얘기를 내가 계속 반복을 했냐면 그런데 송선미가 말하는 거 보면 어때요? 설득력이 있어요. 뭔가 한 사람이 말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뭐가 설득력이 있는 거냐 이거죠. 응? 뭐가 설득력이 있냐?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까 이유빈 기자, 그 기자가 좋은 말 했어요. 내가 그 기자를 한번 약간 이상하게 말했으니까. 그 시내 21의 이유빈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 송선미 배우를 얘기하는데 배우는 정말 솔직하다. 그녀의 말이 진짜인지를 떠나 그녀의 고개가 정직하기 때문이다. 이혼처럼 불편한 얘기가 나올 때면 심드렁하게 등을 뒤로 기대더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는 목을 앞으로 한껏 빼서 말한다. 송선미 배우의 목덜미가 만드는 긴 곡선과 문자 그대로를 성성하는 손짓의 움직임이 아름답다. 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송선미 배우가 아름답다는 걸 이번에 처음 느꼈어요.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많이 나왔거든요. 거의 매번 등장하는데 왜 아름답지? 아름답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름다움이 뭐지?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이 얘기를요, 이 송선미 얘기를 배효주 기자가 뉴스엔에 배효주 기자가 송선미에 대해 홍상수 감독의 단골 배우인 송선미는 이 영화를 단순히 이끌어가는 것을 넘어 영화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송선미의 연기는 예의 바르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녀가 숨기고 싶어하는 삶의 여러 면모를 볼 수 있게 해주며 매혹적인 인상을 남긴다. 뭔가 송선미가 하드캐리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 하드캐리하는 장면이 장하른 기자의 뉴스원에 기억의 간극에 들어간 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았어요. 이 작품은 홍상수 영화의 특유의 구조적 문법과 형식을 다시 한번 정교하게 변주한 결과물에 가깝다. 똑같다는 거죠.
고정된 앵글, 사건보다 대화로 이어지는 전개, 일상의 언어로 흘러가는 즉흥적 문장들, 그리고 맥주와 담배 같은 반복적 오브제까지 익숙한 요소들이 이번에도 전면에 배치된다. 다만 그 익숙함 속에서 인터뷰라는 구조가 이들의 대화를 해부한다. 전형적인 질문이 반복되고 유사한 기계적인 답변이 되풀이되는 전개는 조소를 머뭇게 한다. 3번에 걸쳐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그게 흐르면 어떤 공식과 패턴으로 굳어가는 듯하지만 그 안에서 인물의 태도와 감정은 조금씩 흔들리고 변화된다. 그 구조를 통해 드러난 사소한 차이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가 지속적으로 탐구해온 진실과 관련한 질문으로 직결된다. 이 변화를 누가 만드냐면 송선미가 만들어요. 배정수라는 배우가 만든다고. 그 배우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 알갱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게 뭔가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것 같은 알갱이가 있단 말이죠. 그 알갱이가 뭐냐면 그 뒤에 재현 장면 거기서 거기도 얘기만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더 읽어보면 그 똑같은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재현한 답변은 어딘가 낯선 타인의 대사처럼 느껴지지만 상대 연기자의 나와 대화 틈을 비집고 나온 침묵과 혼란, 망설임, 공허한 감정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인물의 체온이 느껴진다. 잘 정리된 준비된 답변이 아닌 어긋나고 흔들리는 순간에 비로소 인물의 진실이 포착된다. 뒷부분에서 송선미가 사람 같아요. 근데 앞부분에서 아름다웠거든요. 근데 뒷부분에서는 드디어 사람 같아진단 말이죠. 뭔가 진짜 사람 같아요. 앞부분에 진짜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거꾸로 해야 돼요. 앞부분에 영화였잖아. 그럼 재현해야 하는 거잖아. 현실을. 리얼하게 재현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리얼하게 재현하는데 사람같이 안 보였단 말이죠. 아름답긴 했어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재현에서 나온 것 같지 않다고. 재현에서 나온 것 같지 않고 미묘하게 바뀌는 차연. 그치? 뭔가 자꾸 똑같은 게 반복되는데 달라. 다르게 만드는, 악착같이 다르게 만드는 그 배우. 그치? 배우의 힘. 모델의 힘. 그 힘이 그 배우를 아름답게 했어요. 유별나게. 그 다 등장인물 다 여자들이었잖아. 나머지도. 그죠? 근데 송선미만 아름다웠단 말이죠. 근데 그 아름다움의 그 내용이 오브의 그 레제 드라마에서, 그지? 연기 수업에서 재연으로 다시 하는 거죠. 반복하는 거죠. 이번에말로 앞에 영화로 만들어낸 거야. 그지? 근데 영화라는 건 뭐냐? 그 전에 있던 현실을 다시 재현한 거, 리프레젠테이션 한 거잖아요. 예술이라는 게. 특히 시네마는. 그러니까 앞에가 있는 거고 두 번째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만든 게 영화란 말이에요. 그게 보통 얘기잖아요. 그게 시네마란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 들어가서 이건 기억을 되살려 기억이 잘 안 날 정도야. 그치? 그 정도로 허술한 재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치? 연기하는 거죠. 그냥. 연기하는데 훨씬 더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그 중요한 부분이 생각나지 않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거기가. 뭐가 대단하냐? 그게요. 이 반전 호흡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명상점 해본 사람들은 안다고. 불교 방송에요. 불교 방송에 그 큰 스님들 그 달라이라마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이게 말씀하시는 거 설법하는 걸 들어보시면 나는 목소리가 저 위에서 나오죠. 목소리가 이게 위에서 나온다고. 근데 큰 스님들은 저 밑에서 나와요. 계속해서 호흡을 하고 있어요. 호흡을 안 놓치는 거죠. 나는 일상이니까 일상에서 이런 공부를 하니까 호흡을 놓치고 이럴 때마다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하지만 그분들은 그런 거 안 중요하다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그지? 시간 꽉꽉 메워서 공간 그러니까 오디오 안 비지 않게 그지? 그렇게 말하는 거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잖아. 난 거기에 따라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오디오 비는 게 뭐가 문제야? 응? 오디오 비는 게 뭐가 문제냐고? 그런 식의 태도로 숨이 다 들려요. 숨이 다 들리고 숨이 다 들린 사이에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말하다가 침묵하고 대본 보고 시나리오 보고 자기가 쓴 거 기억이 안 나서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말하는 거. 진짜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가짜로 말하는 사람들은 숨도 안 쉬고 말해요. 내가 지금 가짜로 말하나 봐요. 이거는 가짜로 말하는 게 뭐냐면 산문적으로 말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응? 진짜로 말하는 사람들은 숨도 안 쉬고 말하지 않는다. 사랑의 고백이 바로 나오면 그 사랑의 고백 아니죠. 그치? 뭔가 다른 게 있단 말이죠. 진심으로 말할 때 다르단 말이에요. 그 오브의 내용을 기자들이 못 읽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거냐면 기자들은 글 쓰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말하고 자기 말이 진심이 좀 없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랑 아닐까. 그치? 그런 비판을 하고 그런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자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대본을 그러니까 오부에서 대본을 이렇게 여러 번 다시 들여다보는 게 디렉팅이 된 거겠죠? 아, 그게 송선미 배우가 스스로 한 건가? 그게 나는 그게 송선미 배우가 스스로 했을 것 같아요. 그거를 그렇게 뭐라 그럴까 디렉팅을 해서 그게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또 하나 더 인용해 볼게요. 그 비슷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장하른 기자 뉴스원에 거기서 영화 속 이 송선미 열연 얘기 참 많이 해요.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송선미 열연도 빛난다. 송선미는 인물을 과장 없이 밀도 있게 끌어간다. 인터뷰 초반에 여유와 은근한 자부심, 질문이 급할수록 드러나는 방어와 불편함, 그리고 연구 수업에서 망설임까지 감정의 결을 세밀하게 나눠 가져간다. 그 감정의 결이 어떻게 세밀하게 나누는지 설명은 못했죠. 그게 뭐냐면 처음에 여유와 자부심, 그 다음에 방어와 불편함은 근대적 감정이죠. 공격과 방어, 주인과 노예 관계에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노예냐, 그치? 그걸 따지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 주인일 때는 여유와 자부심이 있는 거죠. 나 유명한 배우였어. 그러다 공격으로 들어오니까 방어와 불편함이 되는 거예요. 그치? 노예가 될지도 모르니까. 여론의 노예가 되는 거죠. 잘못해서 이혼 얘기가 막 나가고 그러면. 그런데 뒤에 가서 연기 수업에서의 망설임. 그게 망설임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 대사 사이의 짧은 침묵과 시선 처리, 말 끝에 미묘한 흔들림으로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는 방식이 인상적이다. 또 여기 망설임이라고 안 말하죠. 그 잘 모르는 거예요. 망설임이 아니라고. 두 번째 말이 맞아. 대사 사이의 짧은 침묵과 시선 처리, 말 끝에 미묘한 흔들림으로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는 방식이 인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을 연기한다기보다 그 상황에 그대로 놓여있는 듯한 자연스러움은 말보다 어긋나는 순간에 진실이 드러난다는 영화의 결을 가장 정확하게 구현해낸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브레송이 말하는 모델. 그 브레송이 말하는 모델이 뭐냐면요. 브레송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 토론에서 말했으니까 말해버릴게요. 브레송이 말하는 게 영성이라고. 탈근대 영성. 그러니까 그냥 현실 세계 속에서의 삶이 아니란 말이죠. 그치? 영성적 만남이라고. 오버에서 만나는 거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전혀 다른 얘기고, 이거는 내 생각에는 홍상수 감독이 이렇게 해라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송선미 배우가 옛날에도 이렇게 잘했었나? 옛날에도 이렇게 아름다웠었나? 그런 거를 다시 돌이켜보고 싶다라고 말할 지경에 이르는 거죠. 연기의 신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어려운 연기죠? 이게 무슨 감동이 있을 수 있는 영화야. 그죠? 근데 이상하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배우가 하드캐리에서 만들었고, 그거는 홍상수 감독의 뮤즈가 된 게 아닌가. 김 누구지? 부인? 김민희. 예, 김민희가 뮤즈가 아니라 송선미가 진정한 뮤즈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김민희가 질투하진 않겠죠, 이거는? 너무 멋있죠. 배워야 되죠. 배워야 될 일이죠, 이거는. 그죠? 정말 배워야 될
놀라운 경지, 이것만으로도 이 영화는 정말로 꼭 봐야 되는 영화가 아닌가. 특히 배우가 되거나 영화의 배우라는 게 뭔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꼭 봐야 될 영화다. 특히 송선미를 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어, 근데 연기 수업 이거 자체가 이제 그거를 강사가 그러잖아요. 체험 연습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앞에서 계속 이제 그 첫 번째 인터뷰 할 때 그 체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설악산에서 있었던 그 체험. 그 그때 그 얘기를 이제 그 체험 그러니까 그 체험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내용이 이제 연기 수업 할 때 그 내용의 그 주요 주제였는데, 그러니까 그, 그, 그러니까 사실 체험 자체는 그, 어, 이거 이 연기 수업 마지막에 그 송선미 배우 입에서 나온 대사처럼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경험은 준비가 되면 이제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진짜 체험을 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체험을 아무리 말해도 그냥 말이고 힘이 없고, 그러고 진짜 체험을 한 사람만 그렇게 그 힘을 알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체험을 쉽게 아직 못 하더라도 그거를 그러니까 연습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뭔가 교육 교육의 어떤 모델 이런 것처럼 보여져서, 그러니까 이제 그냥 연기 수업인데 사실 그거를 자기가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다시 글로 적어서 그걸 자기가 직접 말해보는 거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예술을 하려는 사람들 혹은 이제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 탈근대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영성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런 필요한 게 이런 체험 연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좋은 어떤 뭐랄까 되게 저는 그러니까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연습한다는 게 가능하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그거에 되게 감탄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냥 그러니까 뭔가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있어서 나를 그걸로 인도한다고 그런 내용은 많이 봤는데, 그게 진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런 내용은 사실 그렇게 막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그게 너무 감격스럽게 봤던 것 같아요. 이 연기 수업을. 네. 내가 이 영화 보고 지금 오늘 아침까지도 고민했던 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지? 내가 이걸 평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약간 내가 그런 거에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내가 선불교에 관한 거를 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선불교회 참선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거는 말하지 마라.
네가 뭘 얼마나 깨달았다고. 그리고 이게요, 나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입을 막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진리를, 네가 언제 신을 만났냐? 그지? 진리를 아냐? 기적을 봤냐? 그렇지 않았으면서 무슨, 그지? 그런 얘기를 하냐?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또 그런 얘기가 아닌가. 그런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그게 내가 지금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를 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이은지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걸 이렇게 풀어내는 거죠. 그 조금 전에 나한테 했던 그런 욱박질 넣었던 사람들한테 내가 대답한다면, 너가 최면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 라고 대답하면 돼요. 너가 사기치는지 어떻게 아냐? 이게 불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교수의 조건을 학교에서 선불교와 마이스터 가르치더니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거야. 홍상수가 로베르 브레송을 따라한다고 어쩌고 얘기했는데 넘어간 분이 이번에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하는 송선미죠. 송선미는 분명히 배우인데 모델이 됐어요. 브레송이 말하는 모델. 그러니까 시네마의 배우였다고. 근데 시네마토그라피의 모델이 됐단 말이죠. 근대적 감정의 배우였는데 앞에서 이혼 얘기도 하고 분노하고 술 마시고. 근데 살근대 정동의 모델이 됐어요. 시네마토그라피에. 시네마의 배우이기도 하고 시네마토그라피의 모델이기도 한 사람을 만들어낸 거죠. 이거 굉장한 거예요. 브레송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로 그거를 그런 배우를 만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 엄청난 일이 하나 거기에 있고, 두 번째가 바로 이거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주제. 이 주제도 엄청난 주제예요. 지난번에 내가 우리 영화 읽기로 한 게 바로, 조르주 베르나노스의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는 소설을 영화한 거죠. 로베르 브레송 감독이요. 제목이 뭐예요? 주후날 일기.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하는 그 연기 수업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소설 내용이 전부 다 그거예요. 일기예요. 오늘 한 얘기 갖고 그 얘기를 쓰는 거란 말이죠. 영화도 그렇게 나가요. 영화도 그런 문장들이 쫙 나오고 그걸 기준으로 나가요. 그대로. 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하루 종일 했던 얘기 중에서 다시 쓰는 거예요. 이게 체험 연습하는 것처럼. 일기가 영성 탐구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로베르 브레송은 상상도 못했던 얘기 같아요. 그냥 그 소설만 뺏겼지. 그게 우리가, 그죠? 관객의 영성 탐구, 그죠? 로베르 브레송의 영화는 조르주 베르나노스의 소설을 충실하게 잘 묘사한 그 성인전이죠. 그죠? 성인의 얘기를 잘 묘사한 데 끝쳤는데, 홍상수 감독은 그 일기를 눈앞에 쓰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도 같이 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엄청난 도약입니다. 그죠? 이거 엄청난 도약이에요.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엄청난 작업을 해낸 거라고.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로베르 브레송의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영화에서 대사는 부차적인가요? 유성 영화는 무엇보다도 침묵을 발명했습니다. 물론 설명적인 대사가 훌륭하고 또 편리한 건 분명하죠. 하지만 이상적인 대사는 이거 아까 했던 얘기예요. 말이 움직일 때 방울소리가 들리고 벌이 있는 곳에 붕붕거리는 소리가 들리듯이 그렇게 인물을 따라가요.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묘사를 한 거예요. 그지? 말이 움직일 때 방울소리가 들리고 벌이 있는 곳에 붕붕거리는 소리가 들리듯이 대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인물들의 대사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규정을 못 해냈어요. 그치? 그리고 한마디 더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난 영화가 거의 다큐멘터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줄곧 있던 일이라는 점이 유지되도록 일부러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톤을 택했죠. 그러니까 자기도 뭘 목표로 하는지 알아요. 현실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대사 얘기를 할게요. 뭐라고 그러냐면 영상은 문장 속 단어와 비슷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사용할 어휘를 만들어내요. 거의 광채가 없는 단어를 일부러 자주 선택하고요.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많이 써서 가장 낡은 단어가 제자리에 놓이는 순간 갑자기 놀라운 광채를 얻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술의 가장 놀라운 점이에요. 누구나 다 쓰는 단어가 갑자기 엄청나게 빛나는 거예요. 김소월의 초원. 어? 근데 이 영화가 뭔지 아세요? 그걸 우리 눈앞에서 해 보여줘요. 송선미만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홍상수가 어마어마하게 잘한 거예요.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잘했냐면 그 기사를 뒤에 부분, 조금 전에 인용한 부분을 좀 다시 보면 앞에서 했던 말이에요. 다시 분명히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80분짜리야. 85분짜리 영화야. 내가 앞에 한 60분, 50분, 60분 정도 했던 거예요. 얼마 길지도 않아. 그러니까 앞에 했던 내용이. 핵심 내용을 다시 말해요. 말도 못하게 지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너무 긴장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광채가 없는 단어를 일부러 쓰는 거예요. 반복했던 단어를 다시 쓴단 말이죠. 어떻게 다시 쓰게 하는데 재밌냐고. 그죠? 한번 했던 말이야. 그거 다 기억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죠? 딴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앞부분에서는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밑부분에서는 들린단 말이죠. 응? 왜 들리냐? 이게 감정이 아니라 정동이라는 거예요. 영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현실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 그거예요. 2번 반복되는 말인데 그냥 있는 그래도를 딱 1초만 보면 체험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환상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요. 앞에 모든 1, 2, 3부에 있던 내용은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치? 다시 얘기해요. 또 얘기해요. 똑같이. 난 그걸 느꼈어요. 혼자 설악산에서 하늘이 도와서 단 한 번이었지만 난 그 경험을 잊지 않고 붙잡으면서 살 거예요. 그때 거기서 본 게 그 체험이 진짜고 이 세상살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환상 같아요. 난 그걸 믿어요. 내가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자유로움이고 그래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이제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관객이 그리고 앞에 있는 그 상대 배우가 공감을 하는 말을 해요. 여기서 관객이 공감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영화 망하는 거야. 그렇죠?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면 되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는 듣고 알 수 있지만 진짜 체험을 해야 해요. 준비가 되면 자신을 팍 던질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게 말뿐이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늘이 제게 돼 있으면 좋겠어요. 말이 그냥 많이 하려지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을 닦는 사람처럼 투명해 보이세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다 거의 광채가 없는 단어예요. 광채가 없는 단어를 일부러 골랐었어요. 일부러 골랐어서 광채가 없는 단어가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엄청난 도전을 한 것 같아요. 영화에서. 그런데 대성공을 한 게 아닐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없죠. 그지? 모르는 사람, 안 들리는 사람들이 많겠죠, 이게. 그죠? 안 들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뒷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얘기한 기사도 인용할 수 있어요. 응? 그런 얘기도 있죠. 과연 그럴까?
그게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사람들도 한번 과연 그런가? 그죠? 그런 질문을 이유빈 기자가 그랬어요. 뭐 잘 모르겠다. 모여서 논의하고 연습하고 읊는다고 해서 마음에 잘 와닿진 않는다. 그러한 규율 밖에서 자꾸만 고개를 빼들고 맥주 한잔 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다시 보고 싶어질 뿐이다. 우리가 홍상수 영화에서 무엇을 보고 싶고 무엇을 놓자고 여기는지 편히 되새기게 해준 작품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 다시 보기 싶어하는 맥주를 한잔 하고 싶어하는 송선미의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뒷부분에서 있는 이 탈근대 정동 영성적 깨달음에는 알갱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송선미의 아름다움이 나온 거란 말이죠. 이거 아직 몰랐던 것 뿐이지 이 이유빈 기자가 이 얘기를 듣고 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걸 이제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나도 거의 다 했어. 그냥 흑백 영화로 하니까 이제 뭔가 송선미 배우가 이제 인터뷰 끝나고 나면 내가 너무 말이 많았나 이런 대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컬러로 했을 때 잘못하면 화면이 말이 너무 많은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흑백으로 했을 때 이제 로베르 브레송이 했던 말 중에 인용은 안 할 거지만 이게 그런 어떤 장치가 관객한테 자유를 준다고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도마 소리나 그리고 중간에 이제 밖에 담배 필 때 비행기 소리도 그대로 녹음이 돼 있거든요. 그런 소리나 이제 이런 흑백 영화 장치들이 좀 오히려 송도미 배우가 말하는 말들이나 얼굴 표정 동작들을 더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인터뷰가 3번 반복되고 연기 수업까지 하면 4번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게 반복의 힘이 전부 흑백 영화 때문에 나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근데 사실 컬러로 했을 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지루함 같은 게 흑백으로 했을 때 좀 줄어드는 게 있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님은 어디서 그냥 그게 흑백이 나을 것 같아서 그랬다라고만 말하셨었는데 인터뷰에서. 근데 제가 추측했을 때 그런 게 그러니까 좀 더 보는 사람을 조심스럽게 만드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칼라가 지루하다 그랬잖아요. 칼라가 지루함을 준다 그랬잖아요. 흑백은 집중력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칼라를 빼면서 우리가 현실 세계의 묘사, 재현, 영상에 그냥 현실 세계가 보이죠? 그릇이니, 탁자니, 창문에 꽂히니. 너무 잘 보일 거고. 그럼 너무 그런 게 많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디스트랙션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이게 이유빈 기자의 글에 요런 한 문장이 있었어요. 누군가와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못하며 헛도는 대화에 소비될 때보다 혼자서 카메라 바깥의 어딘가를 볼 때야말로 그녀들이 살아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인터뷰라는 비즈니스
막간, 그지? 그 영화가 그래요. 일부 인터뷰한 다음에 뒤에 담배 피거나 뭐 다른 거 하는 거. 2부, 3부에는 그 매니저하고, 처음 하는 매니저하고 대화하죠. 그때 완전히 살아있는 것 같죠? 그 담배 피우기가 담배를 많이 피세요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아니라, 일부러 일탈, 막간, 인터루드. 우리가 주말 여행 가듯이. 뭐가 더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현실이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거냐? 그죠? 현실이 아닌 게 중요한 거냐? 그런 얘기를. 나도 하나 이 영화를 정리를 해보면요. 한마디로. 1, 2, 3부의 그거는 이제 실제 경험이에요. 그지? 실제 생활의 경험을 묘사한 거죠. 그 다음에 4, 5부, 특히 4부에 지나서 5부의 레제 드라마 연기 연습은 기억을 바탕으로 한 허구예요. 둘 다 어긋남이 있어요. 현실에는, 예를 들면, 현실에 이혼한 얘기, 딸 얘기, 영화 얘기, 일상의 소재들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서 청춘들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3번이나 반복된단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클리셰 같이 들린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하고 유머란 단어를 쓴다면 아이러니하게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심하게 말하면 냉소적으로 배우라고 기자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도 어긋나 있어요. 근데 진짜 어긋나는 건 두 번째죠. 두 번째는 잘 기억도 안 나는, 그지?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심리학계에서 지금 다 알죠. 이거 공론화가 된 건데 우리가 우리의 추억이라는 거 있죠. 그 기억이거든요.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 이름은이라는 영화에서도 그게 나왔지만 트라우마가 아니어도 그동안 트라우마 때문에 조작됐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예를 들면 내가 친구랑 어디 놀러 갔었는데 내가 잘했어 라는 기억이 남아있지만 사실은 내가 잘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기억이 모자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기억은 없는 거죠. 그지? 흔들리는 기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유머가 있어요. 따뜻하게 감싸는 유머가 있다고. 틀렸어 하고 비판하는 시선이 없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그지? 다른 시선으로 봐서 그래요. 홍상수 감독이 계속 유지해오던 아이러니한 시선. 그 시선이 없어졌습니다. 아주 놀라운 변화가 아닐까. 어딜 갈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그 가는 길은 우리 이 교수의 조건문 학교가 가는 길하고 만나는 것 같아서 더 아주 즐겁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영화 읽기를 끝내겠습니다.